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465쪽 들어가야 되는데요. 비과세 들어가기 전에 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서 좀 정리할 내용 459쪽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그래서 459쪽 보면 양도 또는 취득시 요 부분 설명 안 드렸죠. 예,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입문 과정에서 정리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양도 또는 취득시 별표 2개 좀 표시해 주시고요. 과거에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독 문제 잘 못 나오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시험에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취득시 별표 2개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1번 일반적 거래일 때,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무에서도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을 때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갑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얼마 취득했나 봤더니 2억 원에 취득했다 가정하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항상 원칙을 뭘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실기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2억 주고 취득한 거죠, 갑이. 그럼 요 당시에 갑이 요 2억 원에 대해서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 냈겠죠, 뭐. 여기다가 뭐 기타 등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뭐가 부과될 수도 있다,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유하면 6월 1일 현재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보유세. 그래서 우리 보유세 어떻게 외우겠죠, 여러분? 재, 지, 종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재가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는 지역, 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종이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특히 주의할 것은 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지역, 자원, 시설세는 무슨 세, 여러분? 지방세 쪽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국세로 바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이 이번에는 병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자,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 원이랍니다. 역시 요 5억 원을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실질거래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실질거래가에 요 5억 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의 5억 전액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격에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차익이 되는 거고, 요 양도차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3억 원에 대해서 뭐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양도소득세는 써져 있어. 부동산 등을 뭐함으로써?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뭐를 말한다, 여러분? 양도차익 얼마? 3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때에 요 양도소득세에서 갑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러면 이때에 요 양도를 언제 한 걸로 볼 거냐라는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라는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시기입니다. 요거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반적인 매매일 때, 일반적 매매로 양도했을 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럽니다.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죠.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에서도 중요한 거고 시험 여부와 관계없이 실무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 매매 등으로 인한 양도 시기를 결정할 때는 역시 또 세법은 뭐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한다. 그래서 책을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자, 양가를 1번 원칙 내네요. 원칙에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금 청산율 나왔죠.
그래서 가치책을 보시면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자 밑줄 뭐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여기다 밑줄. 그래서 결국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그런데 우리 요걸 취득한 병한테는 뭐가 되는가 다시? 취득한 병한테는 뭐가? 취득세가 뭐가 돼 있죠. 그럼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냐면 잔금 지급일 했어요. 잔금 지급일. 취득세에서는 뭐로 표현하는데? 잔금 지급일로 표현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뭐로 표현한다고 여러분?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날과 이날은 같은 날이냐 다른 날이냐 그러면 이날은 어떤 날이야? 같은 날이란 얘기야. 같은 날. 갑의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매도일이 되는 거고 병 입장에서 이게 뭐가 되는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대금 청산일과 취득세의 잔금 지급은 결론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같아 달라. 다르죠. 표현이. 그러면 이때 표현이 다르다. 그래서 이 날이 다른 날이냐? 아니야. 그렇진 않다. 무슨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인데 그럼 왜 다르냐면 취득세는 누구 입장이냐면 병 입장이죠. 취득세는 누굴 기준하는가? 병. 그럼 병은 매수자니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니까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야? 지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잔금을 뭐 한 날인데? 지급한 날인데 누구 입장에서는 이제 갑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양도세 누구 입장이야? 갑. 그럼 갑은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이야? 잔금을 받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다 말.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란 말을 갑한테는 쓸 수가 없죠. 병은 잔금 지급일이 맞는 말인데, 맞는 표현인데, 갑 입장에선 잔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잔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말을 못 쓰고 뭘로 표현한 거야, 여러분? 대금 청산이라 표현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양도자의 대금 청산일과 취득자의 잔금 지급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 다른 이유는 취득세는 저 입장에서 취득자인 병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양도소득세는 누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표현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때에 취득세에서는 이 잔금 지급일을 두 개로 구분했어요. 뭐와? 사실상과 뭐로 구분하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개로 구분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죠?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 요 경우에 한해서만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국지는 뭐죠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죠. 외수가 뭐죠 여러분? 외그룹도 수입에 의한 취득이죠. 공이 뭐죠 여러분? 공매나 경매 취득이죠. 판장은 뭐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죠. 입증되는 거죠. 시험은 제가 보는 거죠? 시험은 제가 보죠. 뭐 여러분은 그냥 감독가냐? 그렇게만 해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라고 했어요. 계약상.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예, 바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요때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라 했냐면 여러분 제가 이랬죠. 누구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 등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 집에 가서 꼭 복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취득자는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봐야 돼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취득세에서는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여기에 꼭 적어놓으세요. 이 말이 생략됐어요. 무슨 말? 사실상 이 말이 생략됐어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은 어떤 날을 말한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말한다. 양가로 1번 원칙에다 적어놓으라고 대금 청산일. 그래서 요 말이 지금 생략됐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요 말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왜 빠져 있냐? 얘기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무슨 과세 원칙이냐?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꼭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결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오냐면 계약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적어놔야 되고 취득세는 사실상과 계약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뭐를 말한다 여러분? 사실상을 말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원칙 둘째 줄 본문 둘째 줄 보면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에 불과하고 밑줄 언제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걸 다른 말로 저는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거죠. 꼭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양도소득세는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여러분? 계약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요거 하나만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은 어떤 날을 말한다고요,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말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시험에서는 원칙보다는 출제는 예외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예외. 원칙보다 뭐를 중시하다? 예외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동그라미 1번 보죠. 이 대금 청산일을 하는데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되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인데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 거기 밑줄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 여기다 밑줄.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소일로 한다라고 그랬죠. 여기 마지막에다만 밑줄 됐죠.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건 딱 뭐마냐 동그라미 등기만 기억하면 돼. 등기, 접수일. 그래서 결론.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하되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간다는 얘기야. 등록은 적으세요. 동산일 때 얘기하는 거죠. 동산은 등록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동산일 때 뭐 한다? 점유한다 그랬죠. 이 중에서 등록 대상일 때는 등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계소를 위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주식등일 때 얘기하는 거야. 주식등. 그러니까 지금 양도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부동산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거고 등록 대상일 때는 등록으로 가는 거고 등록 접수일로 가는 거고 주식등일 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명의계소이죠.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세 개?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부동산이니까 뭐밖에 없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근데 두 번째 갑시다. 이번에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됩니다. 대금 청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되는데 그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라고 됐죠. 대금 청산 전에라고 됐죠. 뭘 했다, 여러분? 등기를 했답니다.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 여러분 시간적 기준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2개. 우리 세법에서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시간적 기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항상 이 중에서 어떤 날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금 청산이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일이 빠르다는 얘기야? 등기 접수일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빠른 날이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결론,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빠른 날이 언제로 하라? 등기 접수일. 그래서 무슨 날을 꼭 기억하라 여러분? 빠른 날. 다시 한번 여러분, 과세 시기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린 주저하지 마. 생각하지 마.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 왜?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에서 끝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시험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돼 여러분. 시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지 늦을수록 많이 할 거 아니냐? 아니야. 인생이 피폐해야 돼요. 그래서 제 키가 1m 85였다가 이렇게 작아진 이유가 바로 시험에 자꾸 떠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 저를 타산지적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내년에 2018년도에 꼭 합격하십시오.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반드시 나오면 양도 또는 취득 시라면 요거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특수한 거래 이런 것 좀 내버려 두시고요. 자,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어 주시고요. 그래서 상속 밑줄 하나, 증여 밑줄 하나, 그리고 꼭 묶어놓고 뭐라고 적어놔야 되죠, 여러분? 무상취득이죠.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 460조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 묶어놓고 무슨 취득? 무상취득. 요것 좀 꼭 좀 기억합시다. 같이 보죠, 일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거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밑줄 언제죠 여러분? 상속 개시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상속이 개시가 되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 그리고 옆에다 적으세요. 취득세 동일.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나 상속세나 또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그 대용된 취득세 언제로 한다 여러분? 상속 개시.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상속세 올 동일. 취득세는 물론 모두 상속세도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죠. 다만 상속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는데 이때 상속세나 취득세나 다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 그리고 그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 그래서 상속은 어떤 날 잡아야 돼? 상속 개시만 잡으시면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 증여 보죠. 자,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합시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밑줄 그 증여를 받은 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증여를 받은 날. 적으세요. 밑에다가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언제 증여받은 걸로 볼 거냐? 적으세요. 등기 접수일이죠. 그래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 되고 동산일 때는 인도일이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결론은 증여세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언제다? 증여를 받은 날에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세입니다. 근데 취득세는 달라요, 여러분. 취득세는 언제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증여받은 자산 취득세 내야 되죠? 자,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세요. 상속을 받으면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되는가? 증여받았다. 그럼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는가? 그럼 어떤 분이 가면 그러면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두 개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응, 두 개 다 내야 된다고.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예.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자산에 더 취득세는 언제였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물어본 놈이 자꾸 나쁜 놈이죠. 저거 취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자산 언제냐? 계약일로 취득한 걸로 봤어. 계약일.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거는 증여를 받아보면 알아. 그래서 올해 새해 선물에 아저씨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명의 하나 넘기라고 그래요. 아파트 명의 하나 넘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새해 첫날부터 아저씨는 이제 짐을 쌀지도 몰라.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새해는. 그러면 증여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써야 돼요, 여러분? 증여 계약서 써야 돼요, 여러분.
뭘 써야 된다고?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증여계약서. 그래서 당사자가 증여계약서 쓰고 요거는 불요식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속은 엄격한 요식행위지만 요 유언은 요식행위지만 증여는 그냥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제3자가 확인해서 뭐 하죠, 여러분? 공증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증이라 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 공증법인 가갖고 공증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확정일자, 접수일자 그냥 쿵 도장만 찍었죠. 그리고 돈 받아. 도장값. 그래서 그 공증법인에서 이 공증일자 찍힌 날에 이 문서가 있었다라는 걸 제3자가 입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간의 원만 합의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확정일자를 받고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등기해야 되지. 내 명의로 넘겨받아야지. 아저씨 명의를 내 명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들고 등기소 가서 뭐 해야 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러면 아니 나 몰라 귀찮아 안 받을래.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누가 그래. 증여세 내기 싫어서 지금 증여 안 받고 있대.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증여세 낼 테니까.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자 여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계약일. 자 증여받으면 뭐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이때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계약일. 그런데 증여를 받았으니까 뭐가 되죠 여러분? 증여세가 뭐가 되죠? 그러면 증여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등기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 증여를 받은 날로 표현했어. 그래서 부동산일 때는 언제가 된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취득세는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여러분?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가 보대요 여러분? 증여세. 그럼 증여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 다음에 요 증여받은 자산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됐겠죠. 팔았다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그러면 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취득 시기는 양도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로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래서 이날은 부동산 시대는 언제가 된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 된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증여를 받을 때는 뭘 쓰고?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등기를 하는데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세는 언제? 증여받은 날에 증여세 내고 그 증여받은 자산을 나중에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취득시는 언제로 본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래서 결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고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런데 뭐는?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다? 계약일이다. 이해 좀 되시죠? 어렵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결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계약일. 증여세와 양도세는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증여받은 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좀 460조 요걸 그림을 통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갑이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2억 원을 취득했어. 그러면 뭘 내야 돼 여러분? 2억 원이 돼서 취득세. 그리고 뭐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하면 또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죠 여러분? 그러다가 갑이 병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팔았어. 그러면 갑한테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언제 양도한 걸로 봐라? 사실상 대금 청산이.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라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간다. 등기 접수일로 간다. 또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지만 그 전에 먼저 뭐 하면? 등기했다. 그럼 어디로 간다? 빠른 날인 등기 접수일. 그래서 결론 낼게요.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과 뭐를 잡고? 등기 접수일.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가?
절대 뭐가 못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약상이 못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갑이 병한테 매매했을 때는 발생한 양도가의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 2억 원을 뺀 금액 얼마? 3억 원을 뭘로 보고? 양도 차이로 보고 여기 대해서 뭘 때리겠다, 여러분? 양도 소득세 때리겠다. 그래서 양도 차이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3억. 그런데 이때 이제 사례를 바꿀게요. 갑이 직접 양도를 하지 않고 중간에 뭐가 됐느냐 봤더니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증여를 받았다 봅시다. 갑이 병한테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뭘 해줬다? 상속 또는 뭐? 증여. 그래서 누가 받았어? 을. 그리고 을이 요 상속받은 을이 또는 증여받은 을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을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양도가 얼마고 여러분? 5. 그리고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를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갑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피상속인. 을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상속인.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갑이 뭐가 되는 거고? 증여자.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의 을, 증여를 받았을 때 을. 그러면 이때 을이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고 증여 또는 증여를 받아서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양도했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양도했을 때 대응되는 취득시는 상속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냐 여러분?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이건 지금 했잖아.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를 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을이 병한테 팔았다.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이다. 이 날에 뭐 한 걸로 봐라 을이 이때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때부터 누가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을이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을의 보유기간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자, 아까 예를 들어서 갑이 직접 3년을 보유하다가 갑이 직접 3년 보유하다가 병한테 팔면은 병의 취득 시기는 바로 요 날이 되는 건데 갑이 직접 병한테 팔지 못하고 갑이 뭐 했다? 상속이 개시가 됐거나 뭘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래서 이때 갑이 2년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증여를 인해서 누구한테 넘어갔고 여러분? 을이 몇 년 보유하다가 1년 보유하다 양도했다 그입니다. 자, 다시 갑이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2억 주고 샀어. 그래서 영아 부기를 누려야 되는데 몇 년 만에? 2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았다고? 을이 이때 뭐라고 그럴까? 상속을 받을 때 두 글자 외칩니다. 웬 재수 그러죠. 뭘 받았으니까? 상속 받았으니까. 그러면 갑이 피상속인이고 을이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의 명의로 넘은 걸 언제로 보겠다? 상속 개시. 그리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을 몇 년 보여다가 1년 보여다가 누구한테 팔았다고 여러분? 병한테 팔았다고. 그러면 을이 상속받은 자산을 병한테 팔았을 때에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로 봐라? 결론. 상속 개시를 취득하려 봐라. 자, 단순하게 합시다.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자의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상속 개시일. 자, 갑이 얼마 주고 취득했다가 2억 원 주고 취득해서 병한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증여. 그러면 이때 그 증여받은 자산은 을에 대해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을은?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받은 날. 그래서 몇 년 보유하다가 1년 보유하다가 병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때 병한테 팔았을 때 대응되는 취득시는 증여를 받은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 자, 요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4억 원이었다 봅시다. 얼마짜리를 4억짜리를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럼 여러분 여기 4억 원은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뭐가 되냐 여러분? 시가가 되죠. 시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 과세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실지 거래가액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무슨 취득한 거니까 무상. 돈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돈 안 줬으니까 실가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여러분? 시가. 얼마짜리 받았다고요? 4억짜리 상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4억짜리 상속을 받으면 4억짜리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상속세. 4억짜리 증여받았으면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증여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은 누가? 을이 몇 년 보여다가 1년 보여다가 병한테 뭐였다? 팔았다. 그러면 이때 을의 취득 시기는 상속을 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증여받은 날. 그러면 결론. 지금 갑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양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을이 양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을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1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때 을의 취득 가격은 이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 취득 가격이 되는가? 4억 원이 취득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채가 얼마 나와 여러분? 1억이 나오죠. 어렵나? 나는 땀 삘삘 흘리면서 지금 설명했는데 여러분 눈을 그냥 거의 죽여라 이 스키야.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씨. 집에 갈까? 말이라고 한번 들어보기로 왔는데 여러분 눈은 그래요. 초롱초롱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눈은 지금 현재 숙여라. 에이 모르겠다. 이따 그냥 사진 하나 찍어놔야지 뭐. 지금 거의 자세가 지금 그 자세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아이씨 뭐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귀찮아. 에이, 뭐 너는 지져라. 이따가 적정하시나 카메라 하나 찍어놓자. 제가 불쌍해 안 불쌍해요? 다 그래. 처음이라 그래 처음. 처음에는 뭐 세 번만 그런 거 아니잖아. 전 과목 다 모르겠죠? 네, 괜찮아. 세 번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전 과목 다 뭐 거의 뭐 일주일 내내 그냥 샤터 내려다가 가는 거죠.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래서 처음을 잘 극복해야 돼. 처음에서 어렵다나 못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영원히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앞서서 공부했던 사람들 다 여러분과 똑같이 어려워했어. 그래도 합격해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1년을 버티느냐 못 버티냐 그 차이점이지. 중간에 포기하면 뭐 우리나라 국가고시에서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은 이제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거야. 그걸로 만족해. 국가고시 합격자 기반으로. 남들은 3.1 운동했니 뭐 했니 그러는데 우리는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유일한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붙여놓죠. 초보 운전 딱 해놓고 나도 내가 무서워요 뭐.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더라도 괜찮다는 얘기야. 처음이라 그래 처음. 좀 하다 보면 또 알게 돼요. 그래서 결론.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갑이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여러분? 2억. 그리고 끝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가 개시가 돼서 상속이 개시가 돼서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왔다? 을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을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뭐 했다 여러분? 팔았다. 근데 지금 판 자산이 어떤 자산이다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이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이때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을의 명의로 넘어온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때 여러분 명의는 요때는 누가 명의였고? 갑. 여기는 지금 누구로 바뀌었어? 을. 지금 양도자는 갑이야 을이야? 을. 그럼 을의 명의로 넘어온 시점은 언제다는 얘기야?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가 되는 거고? 보유기간은 얼마 되고? 1년. 그리고 양도가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2억 원을 빼지 말고 요때 상속을 받았을 때 가액 얼마? 4억 원을 빼라는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된다고 여러분? 1억이 되는 거죠. 무슨 어떤 자산 양도하면?
상속받은 자산 양도세. 양도세가 얼마다고 여러분? 2억. 1억. 자, 이번엔 증여로 갈게요. 갑이 취득해서 얼마 주고 취득했어요? 2억 원에. 근데 갑이 을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중간에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을의 명의로 넘어왔어. 그래서 증여받은 누가? 을이 몇 년 보에다가 1년 보에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단 얘기야. 그럼 요 판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 언제로 보겠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럼 이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고 여러분? 1년. 요때 가액 얼마? 4억 원이 돼서 요걸 뭘로 대응시켜라? 양도가액 5에서 빼는 취득가를 잡으라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 여러분? 1억. 그러니까 결론 낼게요. 양도세 계산할 때 5억 원에서 상속받은 자산 얼마 빼라고? 4억.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5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 4억.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 1억. 근데 갑이 직접 양도하면 병한테.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3억이 되는데 증여와 상속을 거쳐갔다니까 양도세 커졌어 줄어들었어? 자, 지금 제가 여러분 입문 단계에서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 갑이 병한테 직접 5억 원의 양도면 양도세가 얼마지만 3억 원인데 중간에 살짝 명의를 누구한테 바꿨더니 을의 명의로 바꿔놓고 을의 명의로 양도했더니 양도세가 얼마 나왔다? 1억. 그럼 양도세 커졌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즉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장기 보유자산일 때 양도세 커지는 거를 완화하는 충격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합법적으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1980년대 언제? 잠깐 1980년대 그때 뭐 했을까 여러분은? 1980년대 아직 응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때 이미 인생을 즐기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은 1980년대 인생을 즐기고 있었을 때죠.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싱글이 그때였어. 그때는 거침이 없었죠 뭐. 맨날 나이트클럽 가는 거야. 씨. 자,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 얼마 주고 샀냐면 1억 주고 샀어. 1억. 자,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어? 2017년, 8년이 되니까 이게 물가 상승해서 가격이 이게 10억짜리가 됐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지금 요즘 아파트 여러분 뭐 10억 넘어가는 거 훌쩍이잖아.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음마 아파트 재건축 대상 지금 85평짜리 85제곱미터죠. 85평짜리가 아니라 그게 16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85제곱미터짜리가 16억 원에 거래되고 있대. 자, 그럼 제가 취득할 때 80년대 얼마 주고 샀는데 1억. 지금 시세가 얼마 나왔다고 지금 5억. 그럼 내가 직접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나? 4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 커지니까 이때 내가 직접 양도하지 말고 중간에 살짝 뭐 하라? 명의를 바꾸라고. 명의를 바꾸는 방법 뭐가 있다? 상속과 증여가 무상으로 이전이 있다. 무상 이전으로. 그 명의를 누구 명의로 바꿔놓고 을의 명의로 바꿔놓고 을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책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러분? 아, 그러면 상속과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하지 말고 살짝 뭐하라? 상속과 증여를 거쳐가는 것이 양도 차익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됐죠? 자, 근데 문제는 상속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아저씨 보고 오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아저씨 면전에서 여보 나 상속 받고 싶어. 그러면은 얘기 한번 해봐. 아저씨 앞에서. 나 상속 받고 싶어. 이 말일자로. 내일 날짜로. 그것도 우리 쿨하게. 예. 그럼 누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상속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선택의 여지를 할 수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증여는 선택할 수 있죠. 증여는. 특히 부부지간에는 제가 얼마까지 증여 재산 공제받아서 증여세 없다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라는데 부부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그랬어. 그러면 얼마짜리 넘겨받으면 4억짜리 증여받으면 뭐는 안 낸다? 증여세는 안 내죠. 그 대신 뭐는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4억 원에 대한. 그러면 나 그거 안 낼래? 그래서 안 받을래? 꼭 저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 내가 받을 테니까. 그러면 결론 낼게 여러분. 자, 딱 하나야. 지금 이걸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나중에 이걸 본 과정에서 또 설명하기 힘들어.
자,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지 않고 살짝 누구 명의로? 을의 명의로 뭐 한다며?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누가? 을. 그럼 이때 증여받은 을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는 거고? 수증자. 증여한 자 갑을 뭐라 표현한다? 증여자. 이 용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자 기준이냐? 수증자 기준. 이걸 잘 봐야 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수증자다, 증여자 이걸 살짝 말을 바꾼 걸 잡아내야 된다고.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낼게요. 갑이 2억 주고 취득한 거를 직접 양도하지 않고 살짝 갑이 을한테 뭐 한다며? 증여를 하고 을의 명의로 넘어와서 몇 년 보에다가 1년 보에다가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판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다, 여러분? 증여받은 날. 따라서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얼마 되고요, 여러분? 1년. 그리고 이때 양도가의 5억 원에서 빼는 가액은 2억 원이다, 4억 원이다. 4억 원을 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양도책이 얼마 나온다? 1억. 그래서 양도책이 갑이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3억 원인데 증여 거쳐 갔으니까 양도책이 얼마? 1억. 얼마 줄어들었어? 2억 줄어든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냥 사진 찍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상속 받은 자산 양도했어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어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 증여받은 날. 이게 결론이야. 그걸 설명하려고 여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했네.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교재 465조 비과세 갑시다. 자, 비과세. 별표 3개, 비과세. 그래서 여러분, 비과세는 저거나 소득세법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 있죠? 감면은 여러분, 국세일 때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고요. 알아도 그냥 상식으로. 그 다음에 지방세일 때는 어디서 규정되고 있느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과세는 개별세법 규정입니다. 개별세법 규정이 나와 있는데 감면이나 면제는 국세는 어디서 나와 있고요?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왔고요. 지방세는 어디서 규정되고 있다고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공통점은 뭐냐? 얘들은 다 하나같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을수록 좋은가 불리한가? 알수록 좋은 규정이죠. 결론요. 비과세나 감면 면제는 세 부담을 어떻게 준다?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운이야. 그러니까 이런 비과세 규정이나 감면 면제 규정은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다고. 이때에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나오는 거야, 비과세. 얘는 시험에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비과세. 그런데 실무 나가면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실무 나가시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게 지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시험은 뭐만 나온다고요? 비과세만 나와. 감면 면제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하다고. 실무 나가면. 왜? 고객이 물어보는데 내가 8년 이상 자격한 농지를 양도했어. 내가 뭘 양도했다고요? 농지를 양도했대. 근데 이때 농지를 양도했을 때 몇 년 이상, 8년 이상 제촌 작용하고 양도한 농지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라는 차이가 있어. 그럼 공인중개사님, 나 이번에 양도하는 농지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인데 나 양도세 내냐 안 내냐?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대답해야 돼? 맨날 또 여러분은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뭐만이다? 비과세고요. 감면 면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객이 와서 저는 뭐 공인중개사 뭘 물어보기만 하면 어디가 전화 걸든지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리고 고객한테는 수수료 받으려고 그러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떳떳하게 받으려면 여러분이 떳떳하게 그분이 모르는 요구하는 서비스를 여러분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 면제는 둘 다 공통점은 뭐다고 여러분? 세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디서 규정되고 있고요? 소득세법. 그래서 비과세는 항상 어디서 규정되고 있다?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뭐는 감면과 면제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국세는 어디서?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는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1번 법원의 파산 선고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이라든지, 자 2번 동그라미 농지 남았네. 농지.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이게 중요해. 뭐가?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제일 중요한가. 거기다 별표 3개.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만 기억할 게 뭐냐면 비과세와 감면 면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얘는 글자들 비과세입니다. 아예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과세를 자체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써져 있어. 외우지 마. 비과세. 아닐 비자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외시키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한 거기 때문에 납세물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납세물 자체가 발생 안 합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 안 한다 해서 뭐를 안 한다?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세액 계산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과세는 별도의 신고, 신청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 안 하냐? 법에서 그냥 자동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별도의 나 비과세 해줘 라고 신고나 신청을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뭐는 감면과 면제는 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겁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납세무가 발생한 거 안 한 거?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를 계산하냐? 세액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세액을. 이게 틀려. 요게 차이점이야. 비과세는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해. 근데 감면과 면제는 반드시 뭐를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우리? 과세산.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요,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냐? 세액 감면이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감면. 그럼 예를 들어서 50% 감면 대상이다.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50% 빼라 그 얘기. 어렵지 않아? 산출세액이 나오면 얘가 이 물건이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50% 빼라는 얘기야. 그러면 차감할 거면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세액이 되겠죠. 그럼 100% 빼라. 10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100%.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면제라고 합니다. 면제. 요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면제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세의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란다 여러분? 세의 감면. 그래서 만약에 규정에 50%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 여러분? 50%. 산출세액에 자 감면 대상이 100%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100%. 그럼 납부세액이 나와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제. 요걸 뭐라 표현한다? 감면. 그래서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감면.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라더라도 얘는 반드시 신청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 여러분? 신청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감면 대상이라도 뭘 안 하면? 감면 신청을 안 하면 세액을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세액 감면이나 면제는 반드시 무슨 사항이다? 신청을 해야 돼. 나 감면해 주시오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를 계산할 때 빼지를 않으면 감면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이게 비과세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하면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 더 한다면 이번에는 산출세에서 빼는데 일정한 비율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냐 여러분? 알아두세요. 세액 공제랍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다 달라. 이건 세법을 전통으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야. 다시 한번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세액 감면.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세액 공제란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같이 감면이나 공제는 세액을 다 뭐 하는가?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을 다 뭐 해준다?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커진다, 줄어든다. 납부할 세액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얘는 납부세액을 다 줄여줘. 감면이나 공제는 거꾸로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게 뭐였죠, 여러분? 가산세였죠, 가산세. 자, 일단은 1교시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과세와 공제, 감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까지 설명드린 거라고 이거는 꼭 사진 꼭 좀 찍어 넣어서 여러분 오다 가다가 확인해 주시면 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